보건시설 환자와 의료진 등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의 94%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를 위해 접종한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인사를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추측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한 보고자가 누구인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도림 아파트 단지 정전으로 900여 세대가 한밤에 추위와 싸웠습니다. 일부 세대는 오늘 오후까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추가 상승 전망과 거품을 경고하는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엿새 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6일, 그러니까 내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모두 34만 명이 백신을 맞는데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일부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등에 있는 환자 그리고 근무자들이 먼저 맞게 되는데 1호 접종자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원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의 90% 이상이 접종에 동의해 정부가 접종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36만 6천여 명 가운데 93.8%에 달하는 34만 4천여 명이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도 포함입니다. 이들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각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배정하고 배송 일정을 마련해서 2월 25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접종을 거부하면 전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다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월 중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며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월 이후의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3월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도 첫 접종이 시작되는 26일을 전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1호 접종자는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이 정부는 백신 접종자를 확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90% 이상이 찬성하긴 했지만 그들 역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은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양병원 등의 의료진을 접촉해본 결과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그들의 걱정을 들어봤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의 많은 수가 요양병원과 기관 의료진 등 종사자들입니다. 접종을 거부해도 현업에서 배제되진 않지만 일단 신속하게 맞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사간호사는 자신을 위해서 맞으라는 게 아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맞는 거지. 물론 현역 논란을 빚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끔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코로나 방역이나 개인 생활 관리를 잘 하고 기다렸다가 좀 더 나은 거를 맞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독일 여론조사에선 절반가량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다른 백신을 기다리겠다고 답하는 등 유럽에도 접종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체 지속 기간이 끝나는 11월쯤 재접종이 가능할지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보이콧을 언급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백신 접종을 비롯한 관련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직접적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배제되고 오히려 조국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이광철 비서관이 역할을 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문의 핵심은 누가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보고했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다양한 추측성 보도에도 청와대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막후 역할을 두고 비선 논란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라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여권 내부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사퇴를 부른 검사장급 인사는 일요일이던 지난 7일 오후 기습 발표됐습니다. 신 수석과의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인사안을 보고한 당사자로 핵심 조국 라인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지목되자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이 수석을 빼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건 어림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직 변경 인사와 관련돼서는 그 인사의 과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언론은 박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며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두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안 보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했습니다.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청와대가 이번 보고 과정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검찰 인사안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강조했는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4년 전에는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인사결정 과정을 모두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이 지금은 달라진 건지 권은영 기자가 당시 발언 맥락을 찾아봤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안 보고자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정과 인사결정 과정에 대해 사뭇 다른 입장을 남겼습니다. 대통령 24시간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통령의 24시간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했고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비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약에 따라 청와대는 2017년 10월부터 대통령의 각종 회의와 접견 등 일정을 사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발표된 지난 7일 주말 청와대 일정표엔 법무부나 검찰과 관련된 특별한 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할 인사 과정이 오리무중이 된 셈인데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강조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록과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현수 민정수석은 현 정부 초기에 국정원 2인자인 기조실장을 지냈고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민정수석으로 발탁됐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두 사람은 인연을 이어왔는데 신 수석은 검찰 인사를 두고 소신을 펼치다 결국 청와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씁쓸한 결말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의 17년 인연에 맞춰봤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추윤 갈등을 잠재울 구원투수란 기대 속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던 문재인 정부에서 부장검사까지 지낸 인물이 발탁된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20년 가까운 깊은 인연 때문이죠.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2004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신현수 사정비서관은 1년 반 동안 호흡을 맞췄습니다.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35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우리 350명의 법률가는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여 새 시대를 열어 나아가기를 염원합니다. 2017년엔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문 후보의 법률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핵심 측근들이 문 후보를 대선에 재수시키자는 의미로 만들었던 재수의 멤버이기도 했죠. 정권 출범 초기 신수석은 국정원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으로 기용돼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맡았습니다. 열심히 잘해달라 그런 당부가 있으셨고요. 그래도 또 그렇게 잘 해야 되겠죠. 그런 그가 민정수석 취임 2달도 안 돼 사표를 제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배제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검찰개혁 방향성을 놓고 이른바 조국 라인과 갈등을 빚은 것이 또 다른 배경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왔죠. 핵심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수석을 패싱했다는 주장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이 정권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수석이냐 조국 전 수석이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고사시킨 것처럼 문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말만 하는 신현수 수석을 그들은 참지 못했을 겁니다. 문 대통령과의 끈끈했던 20년을 뒤로할 만큼 현 정부 청와대에 넘지 못할 큰 벽을 느낀 건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4월 뒤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신현수 민정수석의 뜻은 반영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 인사에서도 그동안 이어져온 인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간부들을 찍어낼 경우 검찰 인사 규정과 배치된다는 논란, 그 논란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누가 대상으로 거론되는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사장 인사 당시 업무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인사 검사장급 인사에 있어서는 업무의 연속성, 조직 안정에 검찰개혁이라는 본디의 어떤 취지를 반영하려고 한 결과물이 네 자리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중간 간부 인사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차장과 부장검사 이동폭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로 논란이 커진 만큼 전략적으로 이번 인사에서 카드를 숨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미 신 수석을 붙잡기엔 너무 멀리 왔다며 기존한 대로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못 채운 부장검사 인사를 강행할 경우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성윤 지검장과 대립각을 보였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도 지난해 9월 부임해 1년을 못 채웠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설마 했던 인사가 현실이 될 경우 전임 장관 시절보다 파장은 더 클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탄핵 거래 의혹과 거짓말 파문으로 사퇴 요구를 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사회부 장윤정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어제 저희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대국민 사과라면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법원 내부망엔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문을 낸 당일에도 자신의 잘못을 육성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부주의는 다르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는 안 하시겠다는 의미신 거죠? 사과 형식이야 그렇다고 해도 내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과문이 나온 이후에 법원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를 한 게 다행이라는 일부 반응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은 정치인이나 하는 줄 알았다. 어차피 본인 말을 뒤집을 건데 이제 와서 사과한들 얼마나 신뢰하겠냐. 즉각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분위기를 보다가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과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대법원장의 사과문 맞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죠. 네, 송구하다면서도 정작 사과 대상은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이라거나 저의 부주의한 답변이라며 국회에 거짓 답변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두루 뭉술한 표현을 썼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에 대해서도요. 관련 법 규정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탄핵 거래 의혹도 정치권과 교감도 없었다고 짧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당시 발언과는 동떨어진 해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자, 그런데 녹취가 다 공개된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과 다른 내용을 쓰면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게 상식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고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더 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놨다. 이런 내용을 사과문에 적었는데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법관 인사만 봐도 대법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사건 등 정권 관련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근무 연한을 넘겨 재판부에 남게 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 것도 참담한 일인데 그걸 또 거짓말로 덮는다는 거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장윤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 양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시작된 감염이 인근 어린이집으로 번져 원아와 교사 등 모두 18명이 감염됐습니다. 병원과 공장 등 기존 집단 감염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유치원. 지난 18일 원아 1명이 확진된 이후 교사 2명과 원아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감염된 원아의 동생들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인근 어린이집 2곳으로 감염이 번졌습니다. 양천구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17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12명,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은 19명이 추가되는 등 기존 집단 감염도 계속 확산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지난 17일 이후 20건이 추가돼 총 119건으로 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거리두기 완화 영향이기보다는 설 연휴 기간의 이동과 만남, 사업장,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의 발생이 확산세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448명으로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지만 설 연휴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주말 이동량이 늘어나면 4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 백신 접종을 앞두고 확진세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4차 유행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말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강추위까지 물러난 탓인지 도심 곳곳은 설 연휴 때보다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또 뒤늦은 귀성 행렬도 있었는데요. 추가 감염이 우려되지만 그래도 일상이 된 마스크 수칙은 비교적 잘 지켰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하늘 높이 연을 날립니다. 잔디밭은 바람을 쐬러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가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사실 가족끼리 나올 일이 많이 없었는데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모일 수가 있으니까 애들 둘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놀이공원 주차장도 입구부터 차들로 빼곡히 들어찼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친구가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다 그래서 다른 날에 비해서 날씨가 좋아서 외투도 벗고. 서울 12도 등 전국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곳곳이 나들이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설 연휴 기간 귀성을 자제했던 일부 시민들의 2차 귀성 행렬도 있었습니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한 주 늦은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번 주는 5인 이상 금지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 갔고요. 이번엔 풀려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다 뵐 겸 또 안전하게 뵈고 안전하게 올라올 겸.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오전부터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적으로 설 당일 수준인 430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신도림 일대 아파트에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주민들은 한밤중에 전기가 끊겨 추위에 떨어야 했는데요. 일부는 오늘 오후까지도 복구가 안 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전기가 끊긴 냉장고 속엔 냉기가 사라졌고 전기 레인지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3분쯤 서울 신도림동 일대 아파트 900여 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긴 겁니다. 일단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너무 암흑이었어요. 초를 긴급하게 이제 막 찾아서 초에 불을 붙여서 겨우 이제 불빛을 하고 핸드폰에 있는 그 조명 기능으로 이제 겨우겨우 보일러도 전기 담요도 못 쓰게 돼 밤새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보일러가 안 되니까 좀 저희 연세 드신 어머니가 계신데요. 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옷을 그냥 따뜻하게 입고 이불을 따뜻하게 덮고. 아파트 단지와 연결된 낡은 전력 케이블에 물이 닿으면서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시간여 만에 전기가 다시 공급된 세대도 있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400여 세대엔 오후 늦게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충 먹고 과일 먹고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뭘 좀 더 먹으려고 나왔어요. 오늘 낮 12시쯤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도 변압기 고장으로 주택 60여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부동산 자문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의나 책, 방송을 통한 투자 자문도 신고 대상에 넣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유튜버도 신고를 하고 방송해야 하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여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부동산 거래법 법안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주된 내용인데 부동산 자문업의 경우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신고나 등록하지 않고 누구나 다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문제는 강의나 책, 방송을 통해 부동산 자문을 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유튜버들도 해당될 수 있는데 개인 방송까지 국가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건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며 부동산 자문이라는 게 어디까지며
하나하나 정해져야 되고 과도하다라고 하면 또 이제 위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국회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도 부동산 자문업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안에는 허위 매물이 유통되는 것만으로도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플랫폼 업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경영난을 겪었던 상권들이 조금씩 숨통을 트는 분위기지만 군부대 주변 상권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장병들의 휴가는 허용됐지만 외출과 외박, 면회는 여전히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이승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주말이면 군인과 면회객으로 북적였던 접경지 번화가가 한산합니다. PC방과 음식점 내부도 텅 비었습니다. 경영난에 폐업한 가게도 수두룩합니다. 일단은 오지 않고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집세며 이런 거며 이제 인건비며 이런 게 빠지지 않으니까 한장하죠.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11월부터 군장병 외출과 외박이 전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부터 군장병 휴가가 허용됐지만 적경지 상권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휴가 인원이 부대 병력의 20%로 제한적인 데다 휴가 병력은 곧바로 고향으로 떠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가 미미합니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장병들은 지역 내 이동 동선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점에 들리지 않고 곧바로 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지역에서 먹고 자는 외출과 외박, 면회가 풀리지 않으면 매출이 70% 이상 급강한 적경기 상권은 붕괴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건 없으려요. 매출에만 나오면 부모님이 면회하고 자고 뭐 이렇게 일체 없잖아요. 국방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군장병 외출 외박 통제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송루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다른 방법에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일 뿐이다. 미국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거액의 투자를 선언한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값이 연일 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한 개당 3천만 원이었던 가격이 6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주식에 이어서 이제는 가상화폐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 등은 여전히 거품을 경고합니다. 투자의 규제들도 가상화폐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논쟁을 벌이는데요. 현명한 판단을 위해 송병철 기자가 그들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이 국내외 거래소에서 일제히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한 거래소에서는 오전 한때 역대 최고가인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1천억 달러, 7천억 달러 수준인 테슬라와 페이스북을 모두 제쳤습니다. It's about knowing that your government can't devalue your value, right? 비트코인의 가치를 놓고 저명 인사들의 평가도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을 바보로 빗대는 글을 올렸고 트위터 최고 경영자 잭 도시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헤지펀드 대표는 연내 1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고 투기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 북한 남성이 배수로를 통해 남하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군 내부의 허위 보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이 이용한 배수로는 유일하게 보수 공사가 안 된 곳이었는데 해당 부대는 이 배수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이 없다고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 강화에서 탈북민 배수로 월북 사건이 일어나자 합동참모본부는 전 군에 배수로와 같은 경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침을 내렸고 또 다 복구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군 22사단은 배수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이상이 없다고 상급 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제대로 점검하려면 배수로에 들어가 철망을 세게 흔들거나 발로 차봐야 하지만 육안으로만 훑어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경계 실패 논란에 이어 귀순 남성의 정체와 행적도 의문투성이입니다.
6시간을 헤엄쳐 왔다는 남성을 수색하던 당시 군 교신에선 수중 추진기까지 거론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직업은 철도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신분을 속이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침투 숙련도 등을 감안해 탈영병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조사 결과 발표 때 전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거론한 전 국민 코로나 위로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빚을 내서 코로나 예산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한 번 더 위로금을 주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국회의 예산 편성과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절대 군주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주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전 국민 위로금이 사기 진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진작용, 소비 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의 의미라고 봅니다. 예비비가 아닌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심사 과정에 대한 논의 없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한 건 재정 상황과 예산 편성 절차를 모두 무시한 거란 비판이 야당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선거철 국민 기분을 좋게 하려고 돈을 뿌리는 건 조선시대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죄를 모아서 주라고 했습니다. 위로금은 작년 총선 직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 1차 지원금과 비슷한데 당시 14조 3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2차 통신비 보편 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만 쓴 예산은 31조 원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20조 원 이상의 4차 지원금 편성을 주장하고 있어 국가 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진짜 민정수석은 조국입니다. 예.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 사표 파문 그리고 검찰 인사 이 과정을 통해서 청와대 내에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세력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그 발단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박범계 장관으로 바뀌면서 여권과 윤석열 검찰의 관계가 정상화될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권 핵심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국 세력의 입김 탓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수차례 안정적 협조 관계 조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도 갈등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도대체 막후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박범계 장관이 좋은 인사를 할 거라고 다짐하고 대통령의 지시까지 받았다고 했죠. 정작 인사의 뚜껑을 열어보니 추미애 시즌2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와 상의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그 의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근데?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조국 라인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 민정 라인뿐 아니라 청와대 곳곳에 조 전 장관이 본인이 발탁한 인사들을 배치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한다 이런 논란까지 빚으면서 이제 징계 절차까지 밀어붙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국 라인이 윤석열 검찰 죽이기 논란은 이 법무장관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결국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힘 빼기를 밀어붙이고 있는 최강욱, 황운하, 김용민 의원 등 친조국 세력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국에 보면 대통령 뜻보다 이 조국 라인의 뜻이 여권에선 더 중요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돌이켜보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조국 라인에게 새나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추 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이렇게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입장문에는 검찰들조차 생경한 단어죠. 하지만 최 대표는 종종 사용했던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따라서 최 대표가 추 장관 메시지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국 라인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냐 이런 물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선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가족과 주변 인물 관련 문제들을 다뤘던 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국 라인이 검찰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판사 3년이 지났는데도 유임이 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진짜 민정수석은 조국의 느낌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로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6년 전 야당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김영한 민정수석이 비서실장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국회 출석을 거부했을 때 문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사태를 두고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요. 부디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이번 파문의 전말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얘기해도 소상하게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당은 1등, 후보는 2등입니다. 예, 정당은 1등, 후보는 2등. 이제 재보궐선거가 4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정당과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PK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갤럽 발표 자리에서 각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5%, 그리고 뭐 정의당, 국민의당 이 순이었습니다. 예. 이 조사만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아서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각 당 1위 후보로 가상 대결을 해보면 결과가 좀 크게 달라집니다. 예. 금주 초에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이 있었습니다. 김 후보가 28.2%, 박 후보가 40.8%로 박 후보가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격차가 상당히 커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4.3%였습니다. 또 무당층에서도 박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19.7%로 높았는데 결과적으로 당 지지세에 비해서 후보의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상황도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갤럽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 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박영선 예비 후보와 굉장히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박빙인데 여론조사 전문가는 안철수 후보가 중도층과 무당층 일부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전략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 누가 우리를 대표하는가, 무엇보다 누가 필승 카드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려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경우 이 추이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참고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당은 1등, 후보는 2등의 느낌표는 인물은 첫 번째, 정당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선거이기는 합니다만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당은 두 번째 고려 요소일 겁니다. 어느 후보가 더 훌륭한 공약으로 승부하냐를 서울 시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 보죠, 뭐.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
비바가 몰아친 미국 텍사스의 나흘째 수도가 끊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군용기로 생수를 실어 나르고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집이 잿더미가 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 상원의원은 따뜻한 멕시코로 휴가를 떠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이 진화에 나서지만 물이 부족합니다. 수도가 동파돼 소화전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이 기자에게 물이 없다고 호소하는 사이 화염에 휩싸인 건물이 무너집니다. The water pressure was, as you mentioned, that 텍사스 254개 카운티 중 160개 카운티 1,440만 가구에 수도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수도관은 깨졌고 상하수도 시설도 고장났습니다. Ça fait 4 jours sans eau à la maison. Nous avons subi une fuite avec un tuyau. Il fallait prendre le seau pour la chasse d'eau. 마실 물이 없어서 주정부는 군용기를 동원해 캘리포니아에서 생수 8만 4천 병을 실어와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코로나19 검사소로 활용됐던 델마 스타디움은 생수 배급소가 됐습니다. We can't get nothing. So I'm really frustrated mentally, but I'm keeping it together. 이번 한파로 미국 전역에서 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와중에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멕시코 휴양지 칸쿤으로 여행을 떠나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반려견까지 집에 두고 떠난 걸로 알려지자 실수였다고 사과하며 하루 만에 귀국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텍사스와 계약한 양현종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도전이지만 양현종의 각오는 굳건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 양현종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1년짜리 스플릿 계약. 치열한 생존 경쟁을 뚫고 메이저리그에 입성해도 보장 연봉은 14억 원 수준. 옵션을 달성해도 국내에서 받았던 연봉보다 낮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정말 제가 이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팬분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올 테니까. 원 소속팀 기아에 잔류해 FA 계약을 맺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뽑기를 과감하게 포기한 양현종. 최악의 경우 마이너리그만 전전하다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양현종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신인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선수들과 잘 어울리면서 조금 좋은 경쟁을 해서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텍사스가 대대적인 리빌딩 중인 만큼 선발진이 헐겁다는 세간의 평가에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초청 선수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보직을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어차피 가서 새로운 경쟁을 해야 되고. 양현종은 최대 5일간 자가격리를 마친 후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 합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개코 원숭이는 서열 따지기에 민감합니다. 서열 관계는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강자에게 당하면 약자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우두머리에게 당한 젊은 수컷은 암컷을 때리고 또 암컷은 어린 원숭이를 찾아 못살게 굽니다. 부정할 수 없게도 인간 역시 비슷한 본성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옛말이 바로 그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방어 기제의 하나로 전치라 합니다. 다만 강자와 약자의 기준이 단순한 힘에서 부와 권력, 지위로 넓혀진다는 게 동물과 다르다면 다르겠죠. 여자 배구 쌍둥이 자매 학교 폭력 소식에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성적이 곧 권력이 되고 국가대표 출신 어머니의 든든한 배경 속에서 약자는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사회 축소판처럼 느껴져서 겁니다. 반항조차 할 수 없는 아이에게 가하는 학대.
여성을 상대로 한 N번방 사건 같은 성범죄와 묻지마 폭행, 그리고 툭하면 터지는 경비형 갑질 폭행, 약자를 희생양 삼은 폭력은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제가 폭행 사건을 말하지 않은 날을 세어보는 게 더 빠를 정도이니까요. 소설가 김은 씨는 야만의 시대라며 되묻습니다. 약자가 살기 위해서 자신을 강자의 먹이로 내줘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지 않은가. 하지만 다행이랄까요? 인간 뇌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거울 뉴런 덕분에 우리는 공감 능력을 지녔습니다. 며칠 전 숨진 정인이 양부모 재판 날 법원 앞에서 울렸던 절규의 목소리, 뺨에 흐르던 눈물이 우리 마음을 더 적셨고 여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감정이 전염되게 거울 세포를 씻어보는 오늘 저녁입니다. 거울을 닦을수록 불편한 폭행 뉴스를 전하는 날도 줄어들겠지요.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폭력사회, 야만 시대였습니다. 내일도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 불이 번지기 딱 쉬운 조건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객도 늘었다고 하는데 산행 가시는 분들은 산불 조심 잊지 않으셔야겠고요. 미세먼지도 많아서 집에 머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도 올라서 포근하다 못해 따뜻하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16도가 되겠고요. 경북 의성의 경우는 23도까지 오르면서 5월 초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쯤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영하 3, 4도 정도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0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